알아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누르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셔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야담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한양 성문 밖 10리쯤 떨어진 곳에 작은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이나 귀한 약재가 오가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백성들이 콩이며 파치며 집신 몇 켤레를 들고 나와 앉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그 장터 한 구석에는 늘 고소한 냄새가 끊이지 않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덕순의 기름집이었습니다. 주인 덕순은 말주변이 없고 직한 사내였습니다. 손님이 참깨 한 대를 가져오면 그는 묵묵히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남들은 기름을 짤 때 깻묵을 덜 짜거나 물을 섞기도 한다는데 덕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껏 짜내어 병에 그득히 채워주곤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복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나, 아이가 벌써 이리 컸습니까? 하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름 한 방울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수아젠에 기름을 쓰면 음식 맛이 달라져. 그 집 부부 마음씨가 고소해서 그런 게지. 그렇게 장터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낯선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감싼 가마였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기운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새로 부임한 고을원님 김진사의 친척이라는 자, 장터 관리인으로 온 김가였습니다. 그는 뱀처럼 가늘게 뜬 눈으로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장터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평화롭던 장터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가는 부임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장터의 질서를 바로잡겠다. 그럴싸한 말이었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의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푼돈 수준이었기에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법. 김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소 장수 할머니에게는 가장 실한 물을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고 생선 장수에게는 가장 큰 조기를 상납하라 하였습니다. 거절하면 왈패들을 풀어 좌판을 뒤엎거나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한숨소리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가의 눈길이 덕순의 기름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집 기름 냄새가 아주 좋구만. 김가는 뒷짐을 지고 가게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덕순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김가는 기름병을 들어 빛깔을 살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달부터는 관아에 납품할 기름 20병을 바치거라. 덕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병이라뇨. 그것은 덕순의 가게가 한 달 꼬박 일해야 겨우 나오는 양이었습니다. 그걸 다 바치면 저희 식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입니까, 나리. 20병은 너무 과합니다. 저희는 그저 하루 벌어. 덕수가 사정을 하려 했지만 김가는 말을 잘랐습니다. 싫다면 장사를 접어야 할 게다. 이 땅이 누구 땅인 줄 아느냐? 그날 밤 덕수와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호롱불만이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살아야 합니까?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거친 손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가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덕순의 가게 앞에는 왈패들이 진을 치고 손님을 쫓아냈습니다.
이 집 기름은 관아 물건이니 함부로 팔 수 없다.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고 기름 짜는 틀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덕수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에 기름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는 김가에게 바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수는 기름병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채소 장수 할머니네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기름으로 나무를 묻히세요. 입맛이라도 잃지 마시고요. 덕수는 그 길로 생선 장수, 집신 장수네의 집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저 기름 한 병씩을 건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라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복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 안악들을 모아 작은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김가의 횡포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안악들도 복례의 단호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가의 왈패들이 행패를 부리면 예전처럼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옆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었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같이 모여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덕순의 기름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걱정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김가는 당황했습니다. 겁을 주면 움츠러들 줄 알았던 백성들이 오히려 잡초처럼 더 질기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김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라는 놈만 꺾으면 나머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덕순의 기름집에서 짠 기름을 먹고 탈이 난 자가 속출하니 주인을 잡아들인다. 거짓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기름을 짜온 덕수에게 씌워진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덕수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복례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덕수는 끌려가면서도 오히려 복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거짓이 진실을 이기겠소. 덕수가 끌려가자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덕수가 나누어준 기름처럼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관아 옥사에 갇혔습니다. 김가는 덕수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썩은 깨를 섞어 기름을 짰다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매질이 이어졌지만 덕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통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항변이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빈 가게를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우리 가게 앞에서 등불을 켜주세요.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의 날 밤이 되었습니다. 김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장터를 순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터 입구에 들어선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어야 할 장터가 대낮처럼 환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좌판마다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초롱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사발에 심지를 꽂은 것, 헝 기름병에 불을 붙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그 어떤 관아의 횃불보다 밝고 뜨거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나 낫 대신 자신들이 파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채소 장수는 물을, 집신 장수는 집신을, 옹기 장수는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김가를 에워쌌습니다. 그 침묵의 시위가 주는 압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김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게냐?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채소 장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덕수가 나누어 주었던 그 기름병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보시오. 이것이 썩은 깨로 만든 기름입니까? 할머니는 기름을 손가락에 찍어 김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맑고 고소한 향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덕순의 기름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덕수가 아니라 당신이요. 사람들의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가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왈패들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법인데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엔 아무 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등불이 꺼진 후 복례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소. 생선 장수 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 가서 신문고를 쳐야 하오. 이 억울함을 나라에 알려야지. 신문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북을 쳐서 임금께 아뢰을 수 있다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은 차마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장터를 떠났습니다. 복례를 앞세우고 채소 장수 할머니, 생선 장수 박서방, 집신 장수까지. 그들의 손에는 덕수가 나누어 주었던 기름병과 몇 푼 안 되는 노자돈이 전부였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사흘이 걸렸습니다. 밤에는 주막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고 끼니는 한 끼씩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 보는 높고 웅장한 성벽에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감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신문고는 경복궁 정문 근처에 있다 했습니다. 복례 일행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신문고 앞에는 포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복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신문고를 치러 왔습니다. 포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문고가 아무나 치는 줄 아시오? 함부로 쳤다간 오히려 죄를 더 얻소.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옥에 갇혔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자가 시끄럽소. 포졸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말이야 누가 안 하겠소. 모두가 억울하다 하는데 일일이 다 들어주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소? 그러더니 포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문고를 치려면 절차가 있는 법이지. 먼저 통문절을 내야 하오. 그걸 받으려면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례의 주머니에는 돌아갈 노자도 간신히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지만 포졸은 그 푼돈을 보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런 돈으로 신문고를 치겠다고? 시골 사람들 참. 사람들은 궁궐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복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성박 주막 처마 밑에 모여 앉았습니다. 집신 장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걸까? 할머니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야, 우리 장터로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꾸나.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상소문을 올리는 겁니다. 글로 써서 올리면 신문고를 치지 않아도 억울함을 알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성균관 근처를 헤맸습니다. 선비라도 만나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색이 초라한 시골 여인을 거들떠보는 선비는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 복례는 작은 서당 앞에 멈춰섰습니다. 안에서는 훈장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용기를 내어 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은 아이들을 보내고 복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덕수의 억울함을, 김가의 횡포를, 그리고 장터 사람들의 간절함을 듣고 나자 훈장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상소문을 써주겠소. 하지만 훈장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소문이 임금께 닿을지는 장담할 수 없소. 수많은 상소 중에 선택되어야 하니까. 복례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도라도 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튿날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의금부에 상소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아갈 노자는 바닥이 났고 주막 주인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품팔이라도 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복례는 다시 의금부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우리 상소문이 어떻게 되었는지만이라도. 하급 관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상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오? 당신네 건은 아직 검토도 못했어? 복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때였습니다. 복례의 옆으로 한 선비가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는 복례의 손에 든 기름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름병. 혹시 어디서 나신 거요? 복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 밖 심리장터에서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기름집 주인 말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덕수요? 복례는 깜짝 놀라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장터를 지나간 적이 있어. 당신네 남편이 나누어준 기름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있지. 그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수하였습니다. 기다리시오. 내가 이 일을 어서 대감께 아뢰겠소. 복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분이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덕수를 더욱 혹독하게 다그쳤지만 덕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뜰에 말 한 필이 멈춰섰고 그 위에서 한 사내가 내려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의 죄상을 낱낱이 아뢰라. 한양까지 걸어가 상소를 올린 백성들의 눈물을 내 똑똑히 보았다. 어사의 조사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김가의 횡포를 증언했고 한양에서 돌아온 복례와 사람들도 어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덕수가 나누어 주었던 기름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김가의 창고에서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김가는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길 뒤로 사람들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악인의 말로는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덕수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옥사 문을 나서는 덕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복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생했네. 정말 고생했어. 장터 사람들도 모두 달려나와 덕수를 반겼고 덕수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례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양까지 갔다 왔어요. 신문고도 쳐보려 했고 상소문도 올렸지요. 덕수는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한 것은 암행어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한양까지 걸어간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장터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덕순의 기름집에는 다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와서 덤으로 이야기를 한 보따리씩 풀어놓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든 등불 말이야. 정말 장관이었지? 그것도 그렇지만 복례가 한양까지 걸어간 그 마음이 더 대단했어. 맞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긴 거야. 덕수는 묵묵히 기름을 짜며 생각했습니다. 기름은 자기를 태워 빛을 냅니다. 혼자 타오르면 금방 꺼지지만 함께 타오르면 어둠을 몰아내는 큰 불이 되고 그 불빛을 들고 끝까지 걸어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결국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와 복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지키는 일이라고. 그때 그 장터의 등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켜진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다음 편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